저희 여행 가요. 열흘 뒤에 올 거예요. 설날 연휴, 아들 내외와 손자는 그렇게 여행을 떠났고 같이 가자는 말도 어디를 간다는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75세 이경옥 씨가 10년 동안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며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다시피 지내왔지만 설날에 홀로 집에 남겨진 일을 계기로 냉정하게 자식과의 관계를 정리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식과의 인연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스스로 끊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픈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저희 여행 가요. 열흘 뒤에 올 거예요. 설날 연휴, 아들 내외와 손자는 그렇게 여행을 떠났고 같이 가자는 말도 어디를 간다는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부터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고 셋은 저녁 식사를 마치면 자연스럽게 거실 한쪽에 모여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이경옥 씨가 물을 따르거나 과일을 깎으며 다가가면 대화는 어김없이 멈추곤 했습니다. 그녀가 발걸음을 돌리면 다시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고 휴대전화 화면은 재빨리 꺼졌으며 여행 가방은 옷장 안 깊숙이 밀려 들어갔습니다. 이경옥 씨는 애써 모르는 척했지만 카드 결제 알림과 해외 통신사 안내, 문자가 스쳐 지나갈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며칠 전 청소를 하다 책들 사이에 끼워진 비행기표 3장을 발견했을 때 그 종이는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고 거기에는 아들 내외와 손자의 이름만 또렷이 적혀 있었으며 그녀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표에 찍힌 출국 날짜가 설날 당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손끝이 잠시 떨렸고 한동안 서서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다시 조용히 제자리에 끼워두었습니다. 설날 전날 집안은 분주했지만 그 분주함 속에는 이경옥 씨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고 셋은 캐리어를 열어 옷을 정리하며 눈빛으로만 대화를 나누었으며 열흘 뒤에 돌아오겠다는 말 한마디만 남긴 채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이상하리만큼 길게 울렸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으며 그 뒤로는 완벽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집안에는 막 끓인 떡국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식탁 위에는 반쯤 먹다 남은 김치전이 식어가고 있었으며 거실 소파 위에는 손자가 벗어둔 양말 한 짝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경옥 씨는 그 양말을 천천히 접어 세탁 바구니에 넣었고 상위의 그릇을 하나씩 치우며 설거지통에 물을 받아 물소리를 일부러 크게 틀어 정막을 덮으려 했습니다. 식탁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모아버리며 몸을 계속 움직였지만 텅 빈 집의 공허함은 점점 더 크게 느껴졌고 텔레비전을 켜두었으나 웃음소리는 배경소음에 불과했으며 거실에는 그녀의 발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 발소리는 마치 이 집에 오직 자신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증거 같았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이경옥 씨는 지난 10년의 시간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결혼 전 아들은 말수는 적었지만 바르고 책임감 있는 아이였으며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범적이라는 말을 들었던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같은 업계 회사에 다니던 여자를 만나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허락했고 전세금을 마련할 때 가진 돈을 아낌없이 보태주었으며 아들의 미래를 믿었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을 때 아들 내외는 맞벌이를 이어가야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그녀는 서울에 있던 집을 정리해 아들의 회사가 있는 수원으로 이사했으며 익숙한 동네와 오래 사귄 이웃을 뒤로 한 채 낯선 아파트 단지로 들어왔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하루 종일 아이와 마주하며 시간을 보내는 일은 생각보다 외로웠고, 아이가 낮잠을 자는 시간마다 베란다에 서서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며 고향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나이 들어 다시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만들고 밤새 울음을 달래는 일은 쉽지 않았고, 무릎과 허리는 점점 더 아파왔으며, 팔이 저려 잠을 설쳐도 아침이면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어나 아들 도시락을 싸고 며느리의 출근을 배웅했습니다. 청소와 빨래, 반찬과 장보기까지 집안일은 모두 그녀의 몫이 되었고, 처음 몇 해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작은 선물이 오가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어느새 당연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녀는 젊은 부부가 쉬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손자를 맡아 키우며 둘만의 시간을 보내도록 배려했고, 그 배려는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었으며 주말마다 외출과 여행은 자연스러운 일정이 되었습니다. 손자의 첫 걸음마와 첫 단어를 가장 먼저 지켜본 사람은 그녀였고, 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도 그녀였지만 그 기쁨은 언제나 조용히 삼켜야 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하원을 책임지며 학부모 모임에도 대신 참석했고, 문화센터에서 만든 작품을 집안 곳곳에 붙여주며 하루를 채웠지만, 초등학생이 되자 손자는 부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했고, 저녁 식탁에서 그녀의 말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숙제를 도우려 하면 방식이 다르다는 말이 돌아왔고, 반찬이 짜다거나 싱겁다는 지적, 청소가 덜 되었다는 말들이 늘어나면서 그녀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으며, 집안에서는 숨소리마저 줄여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이경옥 씨는 동네 놀이터 벤치에서 또래 할머니인 박순애 씨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날씨와 아이들 이야기로 말을 트기 시작했고, 점점 손주와 자식들 이야기, 집안에서 눈치를 보며 지내는 일상과 방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속내까지 조심스럽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박순애 할머니는 처음 이경옥 씨에게 속내를 털어놓을 때 자식 흉을 보는 것 같아 한참을 망설였으며, 더는 숨길 수 없다는 듯 천천히 말을 꺼냈고, 집에서는 식사를 함께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처음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안방을 썼다고 했으나 어느 날부터 방을 옮기자는 말이 나왔다고 했고, 그 뒤로 짐은 점점 줄었으며 방은 점점 작아졌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을 쓰고 있었으며 햇빛도 오래 들지 않는 방이라고 했고, 밥 먹으라는 소리도 들어본 지 오래라고 했으며, 식탁에 앉아 함께 숟가락을 든 기억도 흐릿하다고 했고, 배가 고파 부엌에 나가면 이미 식사는 끝난 뒤여서 남은 반찬을 조심스레 덜어 혼자 먹고 있었으며, 혹시 눈치가 보일까 가릇 소리조차 죽이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중학생이 된 손주는 눈이 마주쳐도 인사를 하지 않을 만큼 멀어졌다고 했으며, 아들과 며느리는 바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대화를 줄여왔다고 했습니다. 집은 처음부터 아들 명의로 사주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박순애 할머니는 여유자금이 있었고, 아들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아 집 걱정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모두 한 가족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함께 살자 하여 박순애 할머니는 살던 집을 팔고 아들 집에 들어갔고, 팔았던 집은 은행에 예금해 두고 이자를 받아 노후 자산으로 쓰려고 했으나,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잠깐만 빌려달라 곧 갚겠다고 하여 망설이다 믿고 건넸다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돈을 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에 건넸다고 했습니다. 결국 수중의 돈은 모두 사라졌으며 통장 잔고도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사업이 잘 안 되어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박순애 할머니가
수중에 돈이 아예 없어지자 아들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말수는 줄었으며 눈길은 차가워졌고 사람 대하듯 하지 않았고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고 했습니다. 식사비가 아까운 눈치를 보였으며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말을 자주 했고 약값이 부담된다는 말도 들었으며 몸이 아파도 말을 못했고 아프다고 하면 한숨이 돌아와 병원을 미루고 또 미뤘으며 밤마다 허리가 쑤셔 잠을 설쳐도 참고 지내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경옥 씨는 얼굴이 굳었으며 자기 일처럼 마음이 아팠고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병원이라도 가보라며 손에 쥐어주었으며 박순의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서서 눈가를 적셨고 고맙다는 말 대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며칠간 놀이터에 나오지 않았으며 이경옥 씨는 걱정 끝에 전화를 걸었으나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왔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채 급히 집으로 찾아가 현관 앞에 서서 벨을 눌렀으며 문을 연 며느리는 냉랭한 표정이었고 인사도 없었으며 박순의 할머니를 찾자 이미 돌아가셨다고 건조하게 말했고 장례는 가족끼리 치렀으며 연락을 못 드렸다고 했고 그 말은 사과처럼 들리지 않았으며 문은 곧 닫혔습니다. 이경옥 씨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으며 슬픈 마음이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놀이터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고 작은 방에서 혼자 식사하던 모습과 비어있던 통장, 아프다 말 못하던 밤들을 떠올렸으며 자식에게 기대어 사는 노년의 위태로움을 실감했고 집을 아들 명의로 해준 선택과 돈을 건넸던 순간을 곱씹었으며 믿음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날에 깊고 길게 내려앉은 정막 속에서 그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박순의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이경옥 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맡긴 채 점점 작아지는 방으로 밀려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며 최소한의 존엄과 생활을 지킬 수 있는 공간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더 늦기 전에 자신의 거처를 정리하고 노후를 자신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겠다는 다짐으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을 빠른 시일 내에 팔아달라고 말했고 통화를 마친 뒤에도 수화기를 쉽게 내려놓지 못한 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으며 혹시라도 결심이 흔들릴까봐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행히 집을 매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중 급하게 집을 찾고 있던 매수자는 집을 둘러본 그날 바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계약서를 확인했고 조건이 맞자 당일 곧바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정이 급하다며 최대한 빠른 일정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한 달 뒤로 잔금과 이삿날을 잡기로 했습니다. 역세권에 자리한 이 집은 이미 여러 문의가 오가던 상태였지만 그날 들어온 매수자의 눈빛은 유독 단호했고 현관에서부터 구조를 빠르게 훑어보던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거실 창의 방향과 방의 크기, 수납 공간의 깊이까지 짧은 시간 안에 확인했으며 부동산 중개사가 설명을 덧붙이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안에는 10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스며 있었고 벽지의 빛바램과 바닥의 미세한 긁힘, 베란다, 창틀에 남은 계절의 흔적까지도 생활의 기록처럼 남아 있었지만 그는 그런 세월의 자국보다 위치와 채광 그리고 지하철 출구까지의 거리 같은 현실적인 조건에 더 집중했고 잠시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니 다시 돌아가 오늘 계약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예상보다 빨랐고 준비해 두었던 마음보다도 더 급하게 상황을 움직였으며 중개사는 서둘러 계약서를 펼쳤고
매도인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종이 위에 적힌 문장들을 따라 읽었습니다. 특약사항을 확인하고 잔금 기일을 조율하는 동안 매수자는 계속해서 일정이 촉박하다고 간주했으며 기존 거주지의 계약 문제로 빠른 입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결국 서로의 사정을 맞추어 한 달 뒤를 최종 이삿날로 정했습니다. 도장을 꺼내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잉크가 종이에 번지는 짧은 시간 동안 지난 10년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으며 처음 이사 오던 날 텅 빈 거실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던 장면, 박스더미 사이에서 웃으며 저녁을 대신했던 기억, 아이의 키를 벽에 표시하던 순간, 비 오는 날 창문을 닫으며 나누던 대화, 다툼 끝에 말없이 등을 돌렸던 밤과 다시 식탁에 마주 앉아 화해하던 시간까지도 빠짐없이 떠올랐습니다. 계약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마무리되었지만 마음의 정리는 그만큼 단순하지 않았고 서류를 정리해 가방에 넣는 동안 이미 이웃집은 과거가 되어가고 있었으며 한 달이라는 시간은 길어 보이면서도 동시에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풍경은 달라 보이기 시작했고 붙박이장을 열어 물건을 하나씩 꺼내 정리할 때마다 처음 이 공간을 채워 넣던 순간이 겹쳐졌으며 버릴 것과 가져갈 것을 나누는 일이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10년의 기억을 선별하는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베란다 화분을 비우며 계절의 흐름을 떠올렸고 주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영수증과 작은 쪽지를 발견하며 그 시절의 공기를 다시 맞는 듯 했으며 밤이 되면 거실 불을 끄고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지하철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이 동네에서의 마지막 한 달을 실감했습니다. 짐을 싸기 위해 서랍을 열어 하나씩 꺼내보니 먼지가 앉은 옷들 뿐이었고 자신을 위해 산 물건은 거의 없었으며 새 것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이 10년 전 입던 색바랜 블라우스와 단추가 느슨해진 코트 몇 벌이 전부였고 한때는 아끼던 옷이었지만 이제는 입을 일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서랍 아래쪽에서는 아이가 어릴 적 그린 그림 몇 장이 나왔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라고 적힌 낙서를 한참 들여다본 뒤 다른 칸을 열어보니 손주에게 입히려고 고른 작은 옷들과 아직 태그도 떼지 않은 것들, 생일에 주려고 숨겨둔 장난감이 나왔습니다. 부엌 수납장에는 가족을 위해 고른 냄비와 그릇, 수저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정작 자신을 위한 것은 찾기 어려웠으며 이 집에서 그녀의 흔적은 희미했고 남아있는 것은 역할의 자국뿐이어서 서랍은 가득했지만 마음은 비어 있었고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조용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짐처럼 머물지 않겠다는 뜻을 담아 한 달 안에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와 함께 재산을 나누지 않겠다는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글씨를 또박또박 눌렀으며 마지막으로 거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미안한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녀는 사실상 무상으로 그 집에 머물며 집안일과 아이 돌봄을 도맡았고 생활비까지 보태며 살았으니 오히려 아들 내외는 그 사이 적지 않은 돈을 모았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렇게 부려질 때는 당연한 사람처럼 여기다가 이제는 쓸모가 다했다는 듯 밀어내고 남은 재산까지 계산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서운함보다 괘씸함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을 떠날 때 겨울 하늘은 맑았고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오랜만에 단단해 보였으며 두려움과 해방감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일렁였습니다. 그리고 서울 근방의 실버타운에 도착했습니다. 실버타운은 집 계약을 마친 뒤 곧바로 여러 곳에 전화를 걸어 조건을 하나씩 물어봐서
신중히 결정한 곳이었습니다. 직접 찾아가기 전 우선 전화로 위치와 비용, 관리 방식, 의료 지원 체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너무 멀지 않은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지, 외출이 자유로운지부터 물었습니다. 병원 연계는 어떻게 되는지, 응급 상황 시 대응은 어떤지, 식사는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는지도 빠짐없이 물었습니다. 몇 군데를 비교해 보니 조건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곳은 시설은 좋았지만 도심과 너무 멀었고, 어떤 곳은 위치는 괜찮았지만 관리비 부담이 컸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앞으로의 삶을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했기에 계산기를 두드리며 현실적으로 따져보았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죽을 때까지 머물 수 있는 구조인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잠시 지내는 곳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책임 있게 관리받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근방이면서도 이동이 자유롭고 시설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상담 직원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장기 거주 조건과 의료관리 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비용 구조도 명확했습니다. 입주 보증금과 월 관리비, 식사 제공 방식, 건강 상태에 따른 추가 관리 조건까지 자세히 안내받았습니다. 계산해 보니 집을 판 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였습니다. 결정을 망설이고 있을 때 고향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이미 그 실버타운에 머물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같은 동네에서 아이를 키우고 시장에서 마주치던 사람이 이제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묘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친구는 생각보다 답답하지 않아. 서울 나가기도 어렵지 않고 프로그램도 있고 사람들 분위기도 괜찮아. 라고 말했습니다. 낯선 시설의 설명보다 그 한마디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그 실버타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입주 절차와 대기 기간을 확인했고 필요한 서류와 일정도 정리했습니다. 서울과 너무 떨어져 있지 않아 도심으로 나가는데 부담이 없고 완전히 외딴 곳이 아니라는 점이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세상과 단절되지 않은 풍경이 보일 것 같았고 필요하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결국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집을 팔고 새로운 거처를 정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전화로 충분히 알아보고 고향 친구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이 결정에 힘을 보탰습니다. 누군가 전혀 모르는 공간이 아니라 이미 아는 사람이 숨쉬고 있는 곳이라는 점이 두려움을 덜어주었습니다. 서울 근방의 그 실버타운은 그렇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식들 집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혼자 아플까 걱정하며 밤을 지새우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안정적인 생활과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섰고 도심이라 답답하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낸 고향 친구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이 더 안심이 되었습니다. 방을 배정받고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복도를 천천히 걸어 들어갔고 낯선 공간이었지만 정돈된 침대와 햇살이 드는 창가를 보자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짐을 풀어 옷을 정리하고 서랍을 닫는 순간 비로소 자신의 자리가 생겼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가 양호하다는 설명을 듣자 그동안 조여있던 가슴이 조금 풀렸습니다. 큰 병 없이 지내왔다는 사실이 새삼 고맙게 느껴졌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근처 백화점에 들러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옷을 골랐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마음에 드는 색과 디자인을 고르며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어색하면서도 반가운 미소가 얼굴에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표정이었습니다. 식당에서는 먼저 와 있던 고향 친구가 손을 흔들며 반겨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를 꺼내자 금세 웃음이 터졌고 서로의 손을 잡고 이 나이에 다시 같이 밥을 먹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고 같은 시간을 살아낸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공감이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또래 입주자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침 산책 모임에 함께 나가고 저녁에는 작은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차를 마셨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안부를 묻는 시간이 이어졌고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고아 자립지원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남은 재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공증받기 위해 절차를 밟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고 동시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리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창가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보였고 그 불빛 사이에서 그녀는 더 이상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누군가의 곁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내외가 찾아와 당황과 불만이 뒤섞인 얼굴로 서 있었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자신이 할 만큼 했으며 더 이상 해줄 것도 받을 것도 없다고 말했고 남은 재산을 보태달라는 요구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경옥 씨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희생이 반드시 보답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며 사랑은 강요로 유지되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지키는 선택이 늦게 찾아와도 결코 늦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연은 이어가는 것도 용기이지만 멈추는 것 또한 용기라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았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조금은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부디 스스로를 아끼며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